정말 놀라셨겠어요. 뉴스를 접하셨을 때. 지인이었으니까. 정말로 놀랐고 저희 모두 그와 함께 알고 지냈던 제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놀랐습니다. 상상도 못한. 충격이다. 4월에 어느 날 충남 당진의 한 성형외과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병원장 박 씨가 사라진 겁니다. 병원 직원이 출근해서 진료실에 들어갔는데 뜯어진 약병하고 피 묻은 솜이 있었다는 겁니다. 병원 직원이 신고를 하면서 원장이 약을 한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경찰이 바로 이 박 씨의 차량을 추적했는데요. 다행히 2시 50분경 강원도 강릉의 한 휴게소에서 이 박 씨를 찾았습니다. 조수석에는 일산화탄소를 발생시켜서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옆에 있었습니다. 경찰이 자고 있던 박 씨를 깨워서 물어봤더니 차를 타고 가다 보니 졸려서 잠이 들어버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체 왜 목숨을 끊으려 한 걸까요? 3주 전에 박 씨가 외출을 했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쓰러져 있었던 겁니다. 구급차가 올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 아내는 사망을 하고 말았다. 병원장 박 씨 부부는 결혼한 지 채 1년이 되지 않은 재혼 부부였습니다. 누가 봐도 참 사이 좋은 부부였다고 합니다. 돌연 갑자기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 야, 그럼 너무너무 괴로웠을 것 같은데. 그런데 아내가 사망한 지 일주일 뒤에 경찰서에 민원인이 찾아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뭔가 이상해요. 라면서 애가 닳도록 호소를 했죠. 누가 찾아온 거죠? 뭐가 억울하다는 거죠? 바로 숨진 아내의 언니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제부가 너무 이상했다. 이 아내를 잃은 사람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표정이 너무 담담하고 태연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제부가 너무 의심스럽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신고를 접하게 되면 경찰 입장에서도 상당히 난감하죠. 또 한 가지 난감한 것이 이미 장례식을 치른 후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 씨는 화장을 했어요. 부검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일단 사실관계를 한번 확인을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내사에 착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경찰이 가장 먼저 이 주변에 CCTV를 전부 다 뒤졌습니다. 남편은 이 아내가 숨졌던 날 밤 12시에 집을 나갔고요. 그리고 약 30분 뒤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그 사이에 사망을 한 겁니다. 하필이면 남편이 잠깐 집을 비웠던 그 30분 사이에 아내가 사망을 한 건데 경찰이 CCTV를 쭉 살펴보니까 산책을 갔다던 남편이 뭔가 좀 이상하긴 했어요. 30여 분간에 걸쳐서 연신 불담배를 피워댔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게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하는 행동인가? 아니면 일부러 시간을 때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아내가 쓰러졌을 당시에 출동했던 구급대원을 만나봅니다. 자신들이 집 안에 들어갔을 때 이미 아내의 심장은 멎어 있었다고 해요. 구급대원이 아내의 호흡을 되살리려고 기관지 확장제라는 약물을 투여했는데요. 주사를 놓으려 아내의 팔을 딱 보니까 오른쪽 팔에 주사 자국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맞은 지 얼마 안 돼 갖고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혹시 이 아내가 약물로 살해된 것은 아닐까? 설마 남편이 아내에게 어떤 약물을 투여를 해서 살해를 한 범인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전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긴 했습니다. 아내가 사망하기 4개월 전이자 부부가 결혼한 지 7개월 후 아내가 심정지가 와서 쓰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이 아니라고요? 구조대에 의하면 도착하니 남편이 아내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는데요. 다행히 아내가 살았어요. 아, 그래. 아내를 살리려고 했다라는 게 또 있잖아요. 범인이 저는 아닌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진짜 확실하게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네. 경찰은 박 씨의 성형외과 병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증거가 될 만한 게 나왔나요? 이상한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아내가 사망하기 12일 전 상황인데요. 네. 혼자서 진료실에서 약물을 혼합해서 만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내가 사망하기 12일 전 상황인데 이 장면이 과연 아내의 죽음과 연관이 있을까요? 사실 박 씨는 저와 평소 알고 지내던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사건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와, 그러면은 학교 다닐 때부터 아셨다는 건데 어떤 학생이었어요? 그냥 뭐 평범한 학생이었는데 일반적인 의대생이랑 조금 다르게 좀 위험한 거를 약간 즐기는 그런 면은 분명히 좀 있었습니다. 스릴을 즐긴다. 그 이외에는 아주 친하진 않았기 때문에 사실 뭐 속속들이는 알 수 없어서 정확하게 대답은 못 해드리지만 그래도 기억으로는 성적이 그렇게 나빴다 이렇게 생각은 되지 않아요. 예. 정말 놀라셨겠어요. 뉴스를 접하셨을 때 지인이었으니까. 네, 정말로 놀랐고 저희 모두 그와 함께 알고 지냈던 제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놀랐습니다. 근데 교수님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 것 같긴 한데 얼핏 들었을 때는 지극히 평범한 느낌은 아닌 것 같기는 해요. 일반적으로 대부분 평범했는데요. 그 중에 약간 좀 특이한 그렇기는, 스타일이었다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건 어디에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아까 얼핏 봤는데 그 약물을 만들었잖아요. 그게 어떤 약물을 혹시 만든 건가요? CCTV 영상을 보시면 박 씨가 어떤 알약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고 또 다른 약품에 증류수. 생리식염수를 타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용기에 넣어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걸 왜 넣냐고. 가지고 다니기 쉽게 만든 거죠. 이게 어떤 약인가요? 이건 신경안정제예요. 그러니까 불안, 긴장, 우울 등의 치료에 사용하는 약품이고요. 잠도 좀 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몽롱한 기분을 느끼게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 약물이 의존성과 오남용의 위험이 있어서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약간 프로포폴 그런 계열과 비슷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뭐 프로포폴 여러분들이 아는 네.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네, 되고 네. 엄격히 관리되는 약물에 속하게 되는 거죠. 위험하겠구나. 이 향정신성 의약품은 병원에서도 특별하게 관리하는데 이거를 맞아요. 휴대하기 쉽게 일부러 병에 옮겨 담았다고 하면 분명히 그 사용처가 의심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이 약물이 그냥 신경을 안정시키는 작용만 할 뿐 아니라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도 하나요? 향정신성 의약품은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돼야 돼요. 뭐 이렇게 열쇠로 잠그고 개수도 맞춰야 되고. 근데 그 약물을 가지고 다녔다. 이게 문제가 이 약물이 중추신경계 즉 뇌에 작용하기 때문에 몇 개를 병용해서 사용하면 사망까지 이를 정도로 좀 무서운 약이고요. 이게 조금만 과다 복용하게 되면 졸리고요, 어지럽고 머리에 두통이 심하게 될 수도 있고요. 또 시야가 뿌얘지는 시야 흐림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사용해야 되는 약물입니다. 근데 이걸 한번 사용했다고 해서 아내를 살해했다라고 단정짓기도 좀 위험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 약품의 구입 경로가 좀 이상했습니다. 이 남편 박 씨가 환자하고 직원 이름으로 몰래 처방을 하고 근처 약국에서 미리 구입해 준 것이었습니다. 떳떳하지 않으니까 몰래 다른 사람의 이름을 이용해서 구입을 한 거겠네요. 그리고 박 씨가 생리식염수를 탄 약품이 하나 있잖아요. 네. 그게 근이완제예요. 이건 언제 사용하는 거예요? 마취과 의사가 수술할 때 주로 사용하는 약물이에요. 언제 사용하냐? 전신 마취할 때 네. 입안에 관을 넣게 되면 근육이 움직이면서 관을 못 들어가게 막을 수가 있어요. 네네네. 관을 삽입할 때 호흡 근육을 이완시켜서 부드럽게 관을 넣을 수 있는 그런 때 사용하는 약물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 호흡할 때 쓰는 근육이 작용하지 못하도록 할 때 쓰는 약물인 거죠. 수술이 필요한 환자도 아니고 이렇게 인공 호흡이 필요한 경우도 아닌데 멀쩡한 일반인에게 이 약물을 쓰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나요? 호흡 관련된 근육들이 마비되면서 왜냐하면 근이완제이기 때문에 네. 호흡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호흡이 사실 근육들의 조화로운 운동 때문에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근육들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마치 호흡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다만 이 약을 투여했다고 해서 바로 사망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엄청 고통스럽죠. 왜냐하면 숨을 못 숨을 안 쉰다는 쉬시니까. 거니까. 마치 누군가 목을 조르는 것처럼 엄청난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목이 졸린 듯 숨을 쉬지 못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히 호흡이 정지되면서 자연스럽게 심정지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살인 무기네요. 사실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라 이거는 반드시 마취과 의사가 수술방에서 그거는 수술을 위해서만 쓰이는 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이야기를 좀 듣고 나니까 조금 의심이 가는 것도 같은데 이게 진짜 남편이 혹시 이 약물을 아내에게 투여를 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걸까요? 그런데
박 씨가 목숨을 끊을 생각으로 이제 스스로 약물을 주사하고 강릉의 한 휴게소로 갔잖아요. 네. 이 시점이 경찰이 압수한 그 병원 CCTV 화면을 돌려준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이때 박 씨가 휴대전화를 병원에 두고 갔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 휴대전화에 이런 메시지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네. 엄마, 제가 죽인 게 맞아요. 죄송해요. 사건의 진상은 이렇습니다. 2017년 3월 11일 밤 10시 30분경 밤 10시. 박 씨는 안방 침대에서 아내가 목이 마르다며 물을 찾자 거실로 나가 미리 준비해둔 향정신성 약물을 희석하여 피해자에게 건넸습니다. 아무런 의심 없이 물을 마신 아내는 곧 잠이 들었는데요. 잠이 든 것을 확인한 박 씨는 역시 미리 준비해둔 근이완제를 아내의 팔에 투여했습니다. 그리고는 죽어가는 아내를 두고 어머. 산책을 하는 척 나갔다가 30분 뒤에 돌아온 거죠. 세상에. 사실 아내는 이미 사망한 이후였습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첫 시도 때는 박 씨는 아내에게 이 근육 이완제를 놓고 집을 비웠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후 이제 됐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119에 신고를 한 거죠. 나름대로 치밀하게 준비를 했는데 뜻하지 않게 아내가 산 거네요. 약품을 주사하고 그 약물이 흡수가 되고 또 실질적으로 작용을 할 때까지 시간이 있는 건데 잘못 계산해갖고 두 번째 시도 때는 약품 양은 똑같아요. 다만 시간을 늘려서 사망케 한 거죠. 두 번째 때는 조금 더 길게 시간적 여유를 두고 맞습니다. 그렇게 줄담배를 피면서 30분을 배회한 거죠. 결혼을 한 지 1년도 안 된 신혼이잖아요. 왜 아내를 죽이려고 한 걸까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박 씨가 2008년도에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가 됩니다. 허위로 환자에게 입원 확인서를 발급을 해주고 네. 보험금을 탈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즉 말하면 보험 사기죠. 박 씨 같은 경우는 사기 방조죄가 되겠죠. 그래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게 됐습니다. 이런 걸 왜 할까?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10년도에는 의료사고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리프팅 시술을 하다가 프로포폴을 과다 투여해갖고 환자가 사망하게 된 겁니다. 이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고요. 2014년도에는 탈세가 적발돼서 1억 5천만 원을 추징당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이 병원이 청담동에 있었으니까 그 주변 성형외과와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그랬겠다. 그 월세도 비싸고 결국은 재정 상태가 악화가 됐고요. 병원은 폐업했습니다. 이때 박 씨는 전처와도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압구정동에 있는 한 성형외과에서 페이닥터로 근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또 2015년도에 입꼬리 리프팅 수술을 하면서 환자에게 재차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래서 벌금형을 받았고요. 그런데 또 있어요. 안검하수라고 그러죠. 눈꺼풀 그 처짐 교정술을 하다가 아까 말씀하신 프로포폴을 과다 투여해가지고 또 환자를 숨지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료사고 피해자 유가족이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네. 소송 비용이 만만치 않았을 테고요. 업계의 의료사고에 대한 소문이 나니까 성형외과 페이닥터로 일하기도 점점 힘들어졌던 거죠. 그렇게 이제 힘든 상황에서 현재 아내를 만난 겁니다. 이제 아내는 이 박 씨의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당진에는 네. 성형외과가 없다. 내가 돈을 좀 대줄 테니까 당진에서 성형외과를 개업을 해라. 내가 또 빚도 갚게 해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해요. 어떻게 자신을 구제해준 아내를 자기 손으로 살해를 할 수가 있죠?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만 같다. 그럼 아내가 남편을 뭐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죽을 만큼 힘들게 했다라는 이야기인가? 남편 박 씨는 결혼을 한 직후부터 성격 차이로 인한 가정 불화가 계속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을 해서 범행을 결심했다고 하죠. 근데 만난 지 3개월 만에 결혼을 초고속으로 했잖아요. 그러다 보면 성격 차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대부분 그러면 이혼을 하지 정말 안 맞았을 때는 이렇게 살해를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신혼 때 불화가 없는 부부가 없고 그거를 잘 해결해 가면 되지. 어떻게 살인을 방법으로 택하죠? 남편 박 씨는 개원 준비를 하면서 병원 인테리어 문제로 부부싸움이 잦았다고 진술을 했어요. 또 이 문제로 시어머니가 아내를 나무랐는데 화가 난 아내가 시어머니의 생일 잔치에 참석을 하지 않았다고 하죠. 그래도 부친의 제삿날에는 아내가 참석을 했는데 이날은 또 가사 분담 문제로 시어머니와 다퉜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아내랑 시어머니랑 왕래를 그냥 끊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고부 갈등이 있었다는 얘긴데 뭐 그렇다고 살인을 결심하진 않죠. 또 남편이 전처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있었는데요. 매월 양육비 800만 원 정도를 보냈다고 해요. 그 아내는 양육비에도 불만이 있었고 남편이 아들을 면접 교섭하는 것도 싫어했다고 합니다. 야, 그럼 아내 입장에서는 돈 들여서 병원을 차려줬는데 매달 심지어 전처의 아내의 양육비까지 800씩 꼬박꼬박 나간다. 그럼 기분이 좋진 않았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양육비가 매달 800만 원씩이나 나가요? 왜 이렇게 많아요?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와 그리고 부모 소득의 합산으로만 산정이 되는데요. 이 산정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부모의 재산과 아이의 나이 등에 따라서 이 기준이 달라지는데 남편 소득이 세전 500만 원 그리고 아내 소득이 세전 300만 원 정도라고 했을 때 이 합산액은 800만 원이 되겠죠. 그리고 자녀의 나이가 10살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합산 소득 800만 원 구간의 이 평균 양육비는 약 188만 원, 190만 원 정도인데 이 190만 원을 남편과 아내의 소득 비율에 따라 각자 부담하게 되는 거죠. 소득이 있으면 엄마, 아빠 모두가 양육비를 내는 거네요. 네, 그럼요. 둘 다 지금 소득이 높아서 네. 그 정도로 측정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이 박 씨의 경우는 또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또 성형외과 의사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양육비 산정이 많이 됐을 거고요. 양육비를 내는 비율도 아내보다 높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양육비는 800만 원씩이나 되는데 사실 현실은 빚더미에 앉아 있으니까 뭐 아내 입장에서는 탐탁치 않게 생각할 만도 할 것 같고 그리고 또 아내는 남편이 제기할 수 있게 그렇게 많은 돈을 또 투자해줬는데 시어머니는 그런 며느리를 나무라고 있으니 뭐 아내 입장에서는 화가 날 만도 하겠죠. 남편이 이야기한 살해 동기에 뭔가 좀 특이한 점이 없나요? 그러니까 뭔가 주변 사람들이 본 거랑은 다르게 참 부부 사이에 문제가 많았구나 그런 느낌은 있어요. 남편의 주장을 보면 하나같이 다 아내를 나쁜 사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당연히 줘야 하는 양육비인데 아내가 싫어해서 갈등이 있었다. 며느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아내가 안 해서 고부 갈등이 있었다. 그래서 아내를 살해하게 되었다. 이런 식이죠. 와, 그 자신의 범죄를 다 아내 탓이다 이렇게 돌리고 있는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이 모든 건 남편 박 씨의 주장일 뿐이에요. 아내는 이미 사망했으니 반론을 할 수 없고요. 재혼이라는 사실을 서로 이미 알고 결혼했기 때문에 특히 양육비 지급에 대한 부분은 아내가 결혼 전부터 알고 있었겠죠. 당연히 알았겠죠. 그런데도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보면 마치 본인이 아내를 살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찾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말이 좀 안 되죠. 박 씨는 우리나라 최고의 의대를 나온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머리도 좋고 집중하고 노력하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유혹에 취약해서 불법을 저지르고 문제 해결을 편법으로 하려고 하죠. 그리고 이전에도 박 씨에게 가장 큰 유혹은 돈이었습니다. 그렇지, 돈이야, 돈. 박 씨의 경우에는 의료사고가 반복되면서 경제적으로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그 상황에서 운이 좋게도 경제적으로 든든하게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아내를 만났는데 남편의 주장대로라면 이 부부 사이에 불화가 계속됐어요. 가정 불화나 아내와의 갈등이 살해 동기라면 왜 전초하는 갈등 상황에서 이혼을 했을까요? 그렇지. 이혼하면 되죠. 그렇지. 살해까지는 아니더라도 이혼을 하고 싶었을 수는 있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남편은 이혼을 할 수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전에는 이혼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혼을 할 수 없었다. 굳이 근데 불행하게 사는 것보다는 이혼이 낫잖아요. 아내에게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받고 있으니까요. 이혼을 하게 되면 아내가 병원에 투자했던 돈도 다 돌려줘야겠죠. 그래, 같이 살기는 싫은데 또 돈은 돌려주기 싫고 그 해결책이 살인이었다고 하니까 너무 끔찍한데요.
여기에 결정적인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의료사고로 소송을 당했다고 했잖아요. 사망사고. 근데 2016년 11월 초 1심 재판에서 남편이 결국 패소합니다. 그게 그 아내를 아까 처음 살해하려고 한 게 그 무렵 아니었나요? 네, 맞습니다. 이 소송에서 패한 것이 남편이 아내를 살해할 결심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수억 원의 채무에다가 유족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니까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내의 죽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옵션이 될 수가 있지? 어떻게 경제적인 문제를 아내의 죽음으로 해결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거는 정말 너무 끔찍하네요. 그러니까요. 아직 나이도 젊은데 새롭게 간판 달고 새로운 지역에서 병원을 개업했으니까 착실하게 아내랑 같이 돈 모아서 하나씩 갚아 나가면 충분히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텐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의지가 있으면 뭐 5억이 큰 돈이긴 하지만 성악을 운영하면 충분히 저는 재기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긴 하거든요. 저는 여기서 남편이 어떤 문제 상황에 봉착했을 때 그 상황에 대해서 충분하게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보다는 회피하는 성향이 맞아요. 있다고 회피적인. 생각했어요. 회피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사람한테? 문제 상황에서 회피적인 행동은 이 남편의 과거 행동에서도 계속 나타났습니다. 이전 결혼에서도 불화가 생기자 네. 이혼으로 회피를 한 전력이 있고요. 의사로서도 자신이 저지른 여러 불법과 의료 사고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스스로 반성하고 꾸준히 일해서 자신의 힘으로 극복하지 않고 경제력이 있는 여성과 결혼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사건 당시 결혼 후 의료소송에서 패소한 부분도 말씀하셨듯이 부부가 함께 돈을 벌어서 갚아나가는 방법도 있거든요. 설령 이혼을 하더라도 당시 병원 경영이 비교적 잘 되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에게 투자했던 돈은 회수하지 말아줘. 내가 차근차근 열심히 일해서 갚아나갈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책임을 져야 할 상황에서 이 남편은 그냥 회피해 버린 거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그 문제의 해답을 찾은 겁니다. 야, 근데 아무리 돈 때문에 힘들어도 그렇지 이거는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야, 이 어떻게 아내를 죽여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하나요? 그 자신이 저지른 문제에 대해서 뭐 책임을 지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을 도와준 아내를 탓하면서 그렇죠. 살인까지 했다는 건데 뭐 누구든 이러면 안 되지만 좀 더 화가 나는 게 의사라는 직업은 국민들의 존경과 신뢰를 사는 직업인데 어떻게 의사의 신분으로 이럴 수가 있는 건지가 더 화가 나는 것 같아요. 의사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만큼 그 어떤 직업보다 윤리적으로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남편은 책임감보다는 범죄의 유혹에 취약해서 환자들의 범죄에 동조했습니다. 또 신중하게 사용해야 할 약물을 무분별하게 남용해서 환자들의 목숨까지 잃게 했어요. 그것도 모자라 이 사건에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료적 지식으로 아내를 살해하고 완전 범죄로 위장하는데 악용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남편이 의사라는 직군에 있어서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가지고 자기 자신이나 가정에 있어서 책임감 있는 자세로 삶을 살아가고자 했다면 설령 큰 돈은 못 벌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런 말도 안 되는 비극적인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남편이 어떤 판결을 받았을지가 궁금하네요. 법원이 아내 살해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검찰이 구형한 사형보다 낮은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죽어간 그 부인을 생각하면 35년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은 박 씨가 부디 자신의 죄를 뉘우치길 바랍니다. 의사로서 참 많은 생각이 드는 사건이었습니다. 진실로 좋은 의사가 무엇인가? 우리가 배우는 이 지식과 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거를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쓰이느냐, 아니면 범죄에 이용하느냐, 이거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진다고 봅니다. 의사는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항상 생각하고 본분을 망각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제 자신에게 다짐을 하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